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문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개인 파산 신청 관련해서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인데요. 한 개인의 그 어려운 재정 상황, 그리고 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요,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채무자분 성함이나 사건 번호 같은 건 다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파산 관제인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면 법원이 선임해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아주 꼼꼼히 조사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하는 건데요. 이 보고서에는 채무자의 사정부터 시작해서 재산이나 빚 현황, 그리고 관제인의 최종 판단까지 그야말로 한 사람의 경제적 삶의 단면이랄까요?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 한 장이 단순히 그냥 법적 절차 서류, 이걸 넘어서요. 한 개인이 처한 현실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숫자하고 법률 용어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이 사건의 채무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보고서를 보면 채무자는 올해 82살, 82세 여성분이시네요. 현재 직업은 없으시고 월 소득은 한 54만 원? 이게 아마 기초연금 같은 걸로 보입니다. 2015년부터는 며느리가 임차한 주택에서 지내시는데 별도 비용 부담은 없으시고요. 와, 82세에 월 54만 원 소득이라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그냥 바로 느껴지네요. 이분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 이게 뭘까 보니까요. 2016년에 남편분이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발생한 병원비랑 간병비, 이게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아, 배우자 의료비 부담이군요. 네, 이 비용을 감당하려고 카드 대출을 받기 시작하셨고 그 이후에는 생활비 부담까지 점점 커진 거죠. 그래서 결국 2024년 6월경에는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요. 이게 고령화 사회에서 사실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이 어떻게 개인의 재정적 파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렇죠. 소득 활동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갑작스러운 큰 지출, 이게 그 자체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보고서가 그 과정을 정말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편분 병원비 때문에 시작된 빚이라니 참 마음이 무겁네요. 그럼 현재 구체적인 채무랑 재산 상태는 좀 어떤가요? 빚은 총 얼마고 또 가진 재산은 뭐가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부분을 보면요. 총 채무액은 약 1,694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채권자는 신한카드를 포함해서 총 3곳이고요. 세 곳이요? 네, 빚의 사용처는 대부분 병원비하고 생활비로 소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채무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뭐가 있나 봤더니 보험 해약 환급금 약 154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와, 거의 1,700만 원 가까운 빚인데 재산은 딱 154만 원뿐이라니 이건 정말 막막한 상황이군요. 혹시 다른 재산 같은 건 없는지 관제인이 정말 철저하게 조사했겠죠. 아, 그럼요. 관제인이 그 부분을 굉장히 면밀히 봅니다. 지난 5년간 채무자가 혹시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가족 명의로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유의미한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4만 원이 사실상 전부인 셈이죠. 그렇군요. 154만 원? 네, 그래서 원래 파상 절차에서는요. 이 154만 원이라도 현금화, 이걸 환가라고 하거든요. 환가를 해서 채권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는 것, 즉 배당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관제인이 좀 다른 의견을 냈어요. 환가 포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환가를 포기한다. 왜죠? 돈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154만 원이라는 금액이요. 현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 생계비 기준이 있거든요. 185만 원인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소액인 거예요. 아, 기준보다 적군요. 네. 그리고 또 이걸 굳이 환가하고 배당하는 데 드는 절차 비용이 있잖아요. 관제인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이 오히려 이 154만 원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 비용 대비 실익이 없어서 환가를 포기한다.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파산 관제인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렸을지 이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관제인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자에게 재산을 숨기거나 뭐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빚 전체에 대해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 이걸 면책이라고 하는데 면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면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군요. 네, 맞습니다. 빚을 이제 법적으로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채무자의 재산이 아까 말씀드린 154만 원뿐이잖아요. 네. 그걸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 종결시키는 것, 이걸 파산 폐지라고 하는데요. 파산 폐지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파산 폐지. 네. 사실상 재산이 너무 없어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의미가 없으니 그냥 조기에 끝내자, 이런 취지인 거죠. 면책하고 파산 폐지. 결국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채무자는 이제 빚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파산 절차 자체도 그냥 마무리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법원이 만약 이 관제인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이 채무자분은 법적으로는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네, 오늘은 한 82세 여성분의 파산 보고서를 통해서 그분의 참 안타까운 사연부터 시작해서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법적 절차의 실제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산관제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딱딱한 법률 문서처럼 보였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네,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 고령화 문제하고 또 의료비 부담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동시에 파산제도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빚을 청산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개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도 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네요. 안전망이요. 네, 관제인의 면책 그리고 파산 폐지 의견은 바로 이런 제도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살펴본 이분의 이야기처럼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과연 충분한지 혹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